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40대입니다. 사실 이혼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주저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 절 아껴주신 시댁 식구들에게 죄송스러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사람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저희는 장거리 연애였고 남편과 저는 끝과 끝 지역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결혼을 하자더라고요. 수연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연애한 지 벌써 5년째잖아. 이렇게 오래 만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우리 서로 정말 잘 맞았잖아. 너랑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평생 너 먹여 살릴 테니까 결혼하자. 갑자기 사는 곳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줄게. 창수 씨, 지금 결혼하려면 직장을 아예 그만둬야 하고 창수 씨가 혼자서 생활비 벌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아니면 그쪽으로 한번 직장을 알아볼게. 나중에 취직하고 천천히 결혼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지금 그만두면 언제 취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당장 결혼하는 건 창수 씨한테도 너무 부담이잖아. 나도 창수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우리 5년 동안 제대로 같이 있어 본 적도 별로 없고, 이대로 계속 연애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살짝 말은 해놨는데, 마침 전세 준 집도 내년에 빈다고 하고, 지금 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다 보면 내년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직장 구하면 될 것 같아. 수연아, 너 고민하지 말고 결혼하자. 나만 믿고 시집 와. 정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남편이 사는 지역에 가서 취업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댁에서도 마침 딱 비는 집이 있다면서 결혼을 환영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바로 시부모님과 신우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는데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무조건 제 편일 것 같았던 남편이 빌런이었어요. 아, 다들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설거지는 며느리한테 맡겨야지. 여보, 지금 뭐해? 얼른 가서 설거지해. 오늘 기름기 많은 거라서 뜨거운 물로 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집 온수 따로 안 틀어서 하니까 물 끓여서 하던지 해야 돼. 엄마, 얼른 여기 앉아. 아니, 며느리가 왔는데 왜 다들 주방에 들어가 있어? 여보는 지금 왜 계속 소파에 앉아있지? 얼른 움직여. 장수야, 너 지금 뭐하니? 수연이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우리가 하면 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장수 너나 수연이 데리고 앉아있어. 얘가 갑자기 왜 그러나 몰라? 수연아, 미안하다. 제가 결혼하더니만 마음이 너무 신났나 봐. 집에 가면서 한 소리 좀 해야 되겠어. 제가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래? 그렇게 엄마 설거지하는 거 걱정되면 네가 와서 고무장갑 껴. 에이, 엄마 왜 그래? 내가 며느리 들어오면 엄마 손에 물 묻힐 일 없게 해준다고 했잖아. 여보, 얼른 가서 설거지해. 뭐하고 서 있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들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여보, 여기까지 와서 매일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어? 음식을 엄마가 했으면 얼른 일어나서 설거지는 여보가 해야지.
엄마도 자꾸 해줘 버릇하지 마. 나중에는 아예 안 한다니까.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주방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 들어오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서서 그랬어야지. 자기도 안 하면서 누굴 보고 시켜? 에휴, 미안하다 수연아. 제가 왜 저러는지. 내가 나중에 따끔하게 혼낼게. 알았지? 오늘은 이만하고 들어가서 쉬어. 피곤할 텐데 너무 늦게까지 우리가 붙잡아 뒀나 보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혹시나 시집살이를 시킬까봐 먼저 선수를 친 건가 싶었어요. 자신이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시키지 않겠지 싶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빨리빨리 움직이라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항상 혼내기 바빴죠.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시댁에 가면 왜 자꾸 나보고만 빠릿빠릿 움직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한테 뭐 시킬까봐 당신이 나서서 그러는 거냐고. 혹여나 그런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다들 어색하고 아직 적응 단계인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니까 다들 눈치만 보잖아. 다음에는 좀 그러지 마. 뭔 소리야? 당신이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잔소리하게 생겼어? 나는 진짜 아무리 주변을 봐도 며느리가 들어가면 다들 주방일은 며느리 몫이 된다고 하는데 여보는 진짜 편한 집에 시집 왔네. 그렇지? 그래도 당신처럼 그렇게 안 움직이는 며느리는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더 화내기 전에 당신도 좀 눈치껏 움직이고 그래. 나는 슬슬 화날 지경인데? 뭐? 그럼 진짜로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지금까지 화냈다는 거야? 지금 여보 뭐 하자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이나 아버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시고 그러니까 편한 건 인정해.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 나서서 일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다고 정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나름 일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서서 나보고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 왜? 난 당신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며느리가 되면 그만큼 시댁의 할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 구하는데 돈 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엄마 아빠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더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더니만 갑자기 효자병이 났는지 주말만 되면 남편은 시댁에 가자며 아침 일찍부터 재촉하곤 했죠. 물론 저야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 크게 힘들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그때 당시에도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유일하게 쉬는 주말에 저희가 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시진 않으셨어요. 아가, 장수 혹시 어디 아프니? 제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가까이서라도 혼자 살 때는 집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주말마다 자꾸 온다고 하는 거니? 아휴,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수연아, 오늘은 진짜 오지 마. 안 와도 되고 다음 주도 안 와도 돼. 제가 갑자기 오겠다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화내고 끊었는데 그런데도 가겠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싸워서 오지 마.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피곤하시죠?
저희 가면 또 밥도 신경 쓰이실 테고 자주 뵙는 건 저는 너무 좋은데 갈 때마다 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 저는 남편이랑 주말 내내 집에 있는 게 힘들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만 되면 집안 구석구석 먼지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집안 꼴이 난리라면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쩜 좋아요? 아이고,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아들을 잘못 키운 모양이야. 걔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런다니? 밖에서 쓸데없는 말을 또 듣고 왔나 보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걔가 하는 말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디서 헛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는 걸 거야. 저러다가 말겠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쟤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는 효자 아들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마라. 너만 피곤하겠구나. 차라리 걔랑 말을 하지 마. 왜 그러냐 이유 말할 때까지 한번 꾹 참고 있으면 알아서 미안하다고 할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한번 남편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안 되면 어머님이 해보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죄송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피곤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왜 그러는지 저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신혼 초부터 남편이 계속 저러니 저는 남편과 대판 다투게 되었고, 싸우고 일주일이 지나고 났을 때부터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전 대꾸도 안 하고 무시했고, 그렇게 전 한 달을 꾹 참고 견뎠어요.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남편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선배들이 뭐라고 하길래 결혼 초반에 길을 확 잡아야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당신한테 하니까 좀 기죽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서 내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내가 진짜 미안해. 안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매일 혼나고 있어. 당신이랑 싸웠다고 하니까 싹싹 빌라고 하시더라고. 뭐? 고작 내기 꺾으려고 지금 그랬던 거라고?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무슨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한 거야? 부부 사이에 무슨 서열이 있어? 무슨 길을 잡고 말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당신 데리고 우리 집 갔을 때도 그래 볼까? 그럼 당신 기분은 어떻겠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야 편하다고 하길래. 결혼한 사람들 다 그 소리를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게. 당신한테 미안해서 내가 면목이 없다. 되지도 않는 기싸움은 신혼 3개월 만에 막을 내렸지만 전 그게 전조 증상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5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해서 그런지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았죠. 연애 시절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성실함은 어디 가고 게으르고 충동적인 사람이 앞에 있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서는 세를 주던 곳을 남편 명의로 주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압류 통보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집을 담보로 투자를 하면서 날려먹었던 거였어요. 집안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시모는 울며불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니? 걔가 어떻게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유, 너무 미안해. 우리가 너무 쉽게 집을 해줬던 것 같아. 네가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수습은 해줄게. 집은 어떻게든 안 날리게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벌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 집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 사는데 보태준 것도 없는데 참견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게 더 기가 막혀요. 저 사람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어떡해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애초에 아들한테 진명이를 주는 게 아니었어. 일단은 걱정 말고 우리가 급한 대로 수습은 해볼게. 그리고 명의는 다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크게 혼을 내야 할 것 같아. 제가 정신을 차릴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상황이 급하니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시댁에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남편이 철없이 만든 빚을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곤 했지만, 사실 저는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일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일은 수습이 됐지만 시부모님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시모는 심한 신경성 질환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자주 어지럽고 쓰러지셔서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했는데 시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제가 시모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신우는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가서 엄마를 돌봐야 하는 건데 언니한테 맡겨두고 저 혼자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정말 고맙고 이번 달까지만 오시고 다음 달부터는 다른 분 고용해서 오시라고 하려고요. 제가 언니 고생한 건 꼭 챙겨드릴게요. 오빠가 또 사고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오빠 때문에 언니까지 이게 무슨 고생인지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머님 모시는 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리고 아가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요즘은 전보다 어지러운 건 덜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요즘 새로 일 시작하신 거 아시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일하시니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뭐. 그리고 어머님도 불편하신데 다른 분 오시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데 모르는 사람 오시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언니, 저는 언니 때문에 마음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된 거 다 오빠 때문이니까 오빠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언니한테 뭐라고 할 테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저 근무지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신청은 해뒀어요. 빠르면 다음 달쯤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 지역으로 옮기려고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언니가 조금만 고생해주세요. 미안해요. 아가씨, 나중에 내가 진짜 도움 필요할 때는 아가씨가 도와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번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어머님 건강 빨리 되찾을 수 있게 해보자고요. 다행히 시모는 점점 건강이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신우까지 같은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신우는 바로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님께선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셨고 뭐라도 더 챙겨주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또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 100만 원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 1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됐던데 이거 맞아? 공과금이랑 이런 저런 거 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만 원만 생활비로 줄 거면 차라리 당신 모임 비용을 남는 돈에서 빼서 보내. 솔직히 전부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당신이 생활비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앞으로 100만 원만 줄 거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당신 남는 돈에서 보내야지. 그럼 당신한테 줄 생활비 없지. 내가 왜 애쓰게 번 돈을 당신한테 주겠어? 그나마 집안 살림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주는 거지. 뭐 돈 한 푼 벌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거라도 받기 싫으면 받지 말던가.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이 나가서 벌면 되겠네.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생활비가 적다고 하냐? 애초에 주는 대로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춰서 살 수가 있어야지. 생각을 해봐. 공과금이나 당신 모임 비용, 당신 보험, 당신 저축 이런 거 빼고서 더 줄일 게 뭐가 있는데. 내 핸드폰 비용도 못 내준다. 개인적으로 사는 화장품도 못 사게 해서 어떻게든 알바 나가는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개인적으로 쓰는 돈 당신이 알아서 내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더 줘. 뭐? 아우 진짜 도둑이 따로 없네 따로 없어.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50만 원 더 줄 테니까 그럼 됐지? 야, 내 주변에서는 너처럼 가정주부 하면서 그렇게 돈 많이 받는 사람 없거든? 지금까지 10년 동안 먹이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뭐? 에휴, 네가 그러니까 내 일이 잘 풀릴 리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 챙긴 건 뭐고? 일하겠다고 했을 때 당신 그럼 시부모님 누가 모시냐고 했던 건 기억 안 나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왜 이제 와서 일 안 하냐고 타박이야?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나도 일을 했지. 그런 말로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였으면 애초에 나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생활비도 적게 주면서 저에게 낭비를 한다며 말을 하곤 했는데 시모가 몸이 좋지 않으니 제가 쉬면서 돌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중 오랜만에 저는 친정으로 일주일 동안 가 있게 되었고 친정에서는 오랜만에 온 딸을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그동안 시모가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니 친정에 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신우가 일주일 쉬는 동안 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갔으니 친정 식구들에게 밥을 대접해 주고 싶었고 그래서 비싼 곳은 데리고 가지 못해도 수육이라도 사서 밥상을 차리고 싶어 남편에게 10만 원어치 고기를 사겠다고 말을 했죠. 땅을 파봐라. 10만 원이 나오나. 하여튼 밖에서 돈 한 번 못 벌어본 애가 10만 원은 우습지? 그럴 돈 있으면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축을 해. 어떻게 함부로 남편 돈을 쓸 생각을 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10만 원? 단돈 1원도 못 쓰니까 전 그렇게 고기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돈 직접 벌어서 쓰던지. 뻔뻔하게 어디서 10만 원을 쓴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당신네 집에 한 게 얼만데 지금 고작 10만 원이 아깝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난 당신네 집에 10만 원보다 더 했어.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돈 잘 벌어서 나한테 고작 100만 원 남짓 주는 거냐?
당신이야말로 뻔뻔하네. 나한테 당신 엄마, 아빠 다 맡기고서는 어디서 나보고 뻔뻔함을 노네? 양심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몇 년 만에 친정에 왔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처가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안 간 거잖아. 왜 내 핑계를 대지? 그리고 굳이 꼭 고기를 사드려야 되겠어? 원래 오랜만에 보는 부모가 맛있는 거 사줘야 맞는 거 아니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아, 거기 간 김에 음식 좀 싸가지고 와. 장모가 해준 김치는 내 입에 맞는 거 알잖아. 기왕 간 김에 김장도 좀 배우고 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가지고 와.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화가 잔뜩 났지만 혹시라도 타지에서 남편에게 구박받으며 사는 걸 친정 부모님이 아실까 걱정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보냈어요. 다행히 가지고 있던 비상금이 있어 비상금에서 부모님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잔뜩 사드렸죠. 그렇지만 친정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 남편과 정말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 내 유지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런 건지 50평 집을 마련했더라고요. 집들이를 한다고 하길래 가봤는데 신우가 저를 보더니만 연신 고맙다며 말을 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는데 남편은 희죽희죽 웃으며 역시 오빠밖에 없지 않냐며 신우 남편한테도 잘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고선 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신우가 했던 말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고맙다니? 솔직히 요즘 돈이 별로 없어서 신우한테 제대로 선물도 못했는데 아까 너무 고맙다고 하길래 좀 놀랐어. 당신 아가씨한테 뭐 해준 거야? 뭘 해줬길래 저렇게 고맙다고 해? 매제한테 말하라는 건 또 뭐고? 아, 별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매제 이번에 사업하는 거 거기 잘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그리고 좋은 집에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 집 면도 살지. 그래야 우리 집도 잘 봐주고 나도 잘 봐줄 거 아니야. 뭐 조촐하게 시작하라고 푼돈 좀 대줬어.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네. 역시 돈이 좀 풀려야 고맙다고 하나? 고작 1억인데. 뭐? 1억? 당신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줬다는 거야? 아니,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처가에 돈 10만 원 쓴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더니만 자기 동생한테는 돈을 지원해 준 거야? 거기다가 1억이나? 어떻게 나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상황이 안 좋지 내 상황이 안 좋냐? 하여튼간 내 돈이 지 돈인 줄 아나? 그냥 내 돈으로 해준 거니까 넌 상관할 필요 없어. 그리고 고작 1억 해준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네가 니네 집 해주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나한테 해달라고 해? 양심 있냐? 남편의 말에 전 이혼을 결심했고 더 이상은 남편과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과 신우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평생같이 살아야 하는 남편을 대신할 수는 없어서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러자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이혼하자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돈 한 푼, 직장도 없는 애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뭔데? 에휴, 내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냥 살아. 네가 나랑 헤어지고 잘 살 것 같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애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안 된다고 네 발목이라도 잡을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섭거든? 마음대로 해. 그래,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아, 노름하고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신우한테 준 그 돈 당신 노름하면서 땄다며? 아마 그것보다 배는 잃었다던데, 맞지? 아마 그걸로도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지금까지 한 짓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해. 뭐? 위자료는 무슨? 헛소리 좀 그만해. 사람이 바깥 생활도 해야지 이성을 찾지.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야말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우리 엄마 아빠 집인 거 잊은 거 아니지?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으면서 위자료는 무슨?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헛소리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거지. 이 집 명의 내 거인 거 몰랐어? 당신 그렇게 사고치고 당신 부모가 나한테 명의 넘겼어.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 당신 부모 집이니 달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 부모, 당신 집안 이 집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디 법적으로 가려보자고. 제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남편은 난리가 났고, 남편은 자기가 번 돈도 아니면서 자기 재산이라 주장한다면서 분개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한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었는데, 남편은 집에서 한 일이라곤 정말 직장만 나간 것뿐이었어요. 집에 꼴랑 100만 원만 10년을 가지고 와놓고서는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던 거였고, 그동안 남편이 사업한다, 투자한다, 어쩐다 하면서 날린 돈 수억과 시부모 재산까지 다 날리고 나니 전 겨우겨우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서 관리했어요. 재산 증식에 남편은 관여한 바 없이 오히려 매번 탕진하기만 했다는 걸 강조했고, 거기다가 남편은 노름으로 이미 수억의 빚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니 당연히 남편은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저희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오히려 절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도 미안해할 필요 없는 거 알지? 네 덕분에 내가 그렇게 아플 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 우리 딸도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철없는 아들 제대로 키우지 못해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사고 쳤을 때 네 발목 잡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니었을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항상 감사드렸어요. 누구보다 저 아껴주시고 위해주셨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 명의 말인데요. 그때는 남편이 다시 사고 칠까 생각하셔서 저한테 넘겨주셨던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처리를 할까요? 다시 돌려줄 필요 없어. 그건 다 네 몫이야. 아들한테 줘봤자 걔는 또 그거 날려먹을 테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우리가 그걸 다시 갖는다고 해서 줄 거 하나 없을 거고 들어보니 아들이 위자료도 줘야 한다던데 걔가 지금 뭘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니.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그 집 그냥 처분하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구나. 더 이상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거라며 이젠 절 놓아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면서 절 탓하시지도 않고 응원해 주셨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좀 철이 없었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말이야.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지인이랑 같이 했던 건데 이렇게 빚이 생길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 나 진짜 반성해. 요즘 노름 중단 치료도 받고 있다니까.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당신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안 볼 거야? 당신을 누구보다 존경하는 우리 동생 앞으로 못 봐도 괜찮아? 내가 왜 못 봐? 내가 안 볼 건 당신뿐이야. 어머님, 아버님 가끔씩이라도 연락 드릴 거고 아가씨도 당신이랑 상관없이 나랑 연락하고 싶대. 당신 가족들도 당신 손 놓은 거 같은데 어쩌냐? 그러게. 사건 사고 치지 말고 성실하게 살지 그랬어. 제 잘난 것만 알고 사니까 이러지. 당신이랑은 다시 잘 될 생각 전혀 없고 시댁 식구들도 오히려 이제 떠나가라고 내 등 떠밀고 있는데 내가 왜? 여보, 왜 그래? 당신 아직 나 사랑하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사고 친 건 알아서 수습할게. 미안해. 내가 사과하고 집에서 죽은 듯이 지낼 테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생활비, 아니, 월급 그냥 통째로 당신한테 줄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시 살기만 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당신이랑 결혼 10년 생활하는 동안 난 하루하루 돛 닦는 심정으로 살았어. 그나마 당신 부모, 당신 동생이 좋은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참은 줄 알아. 앞으로는 당신한테 안 참을 거야. 그러니 내 인생에서 제발 좀 빠져.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은 제 이혼을 지지해 주셨고 저에게 줬던 진명이 또한 아무런 문제를 삼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10년 동안 고생한 저에게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름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지역 공장에 들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실시간 없이 일을 하더니만 그나마 허짓거리는 안 하는 것 같다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쩌면 아들 곁에 끝까지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새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요즘은 다시 사회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세상에 정말 나쁜 시댁 식구들도 많은데 아마 저도 그런 시댁을 만났다면 한참을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좋은 시부모님 신우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받게 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유부녀입니다. 올라오는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전해봅니다. 결혼을 하면서 다른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라면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죠. 저는 시어머니의 민낯을 본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온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족과 교류가 많지 않았고 남편 역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방학이 되어서도 집에 내려가지 않고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고 연애를 할 때도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남편의 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저희 가족을 보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의 가족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한번 명절에 남편에게 한우 세트를 들려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시댁 쪽에서 저를 궁금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것이 지금 사태의 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연애 10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홀 시어머니와 형, 여동생이 있는데 처음 시댁 식구들을 보는 자리에는 시어머니만 만날 수 있었어요. 다들 바쁘다며 못 오게 되었다는 소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었죠. 여차저차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양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을 봤을 때에는 시어머니께서 약간 욕심을 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먼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을 듣고 괜찮은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의 고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원래 살고 계시던 지역에서 사셨고 저희 역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거나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의 형과 여동생도 명절이 아니고서야 볼 일이 거의 없었고 남편도 가족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려 결혼 5년 차까지 별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믿을 만한 의사가 없다며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살면서 당분간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나고서까지 시댁과는 별 트러블 없이 지내왔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근처 다른 곳에 집을 알아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니 남편은 뭔가 똘똘한 느낌이더라고요.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하겠냐는 남편의 말에 그때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아주버님과 아가씨 역시 시어머님과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아프기까지 하니 외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머님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저희 지역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난 며칠 후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집은 알아보고 계세요? 응, 주연아. 너희 집 근처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 싶기도 하고. 네? 거기서요? 어머님, 거기서 여기까지 차로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다친 발로는 무리세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구해지질 않네. 나중에 매물이 나오면 그때 갈까 싶다.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지. 지낼 곳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인해 시어머니의 다리 상태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았는데요.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결국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계속해 이야기를 하니 마지못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일까요? 어머님의 태도는 전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같이 살다 보니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 이상한 말을 꺼내 오시기도 했지만 그냥 착각한 것이라 생각을 했죠. 결혼 5년 동안에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시어머니의 태도에 크게 대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예, 너 내일 나 병원 진료보는 거 알지? 늦지 않게 1시간 전에 출발하자. 네? 아, 어머님, 저 내일 일을 뺄 수가 없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지. 죄송하지만 내일은 어머님 혼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다리로 어떻게 혼자 가? 그럼 진료 미룰 테니 너 시간 될 때 가자꾸나. 어느 순간 어머님은 저를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휴일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불편했죠. 심지어 시간을 맞춰 어머님과 외출을 하게 되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지갑을 전혀 들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싶었답니다. 예, 나 나가 있을 테니까 계산하고 나오렴. 아, 그리고 요즘 애비 얼굴 보니까 헬스케졌더라. 아들 먹을 것도 넉넉하게 포장해달라고 했으니 그것도 가져와. 어머님, 저녁에 먹을 거 있어요. 포장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넌 이게 아깝니? 돈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아니 부잣집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배포가 pen댕이네. 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니네 집 지역 유지라며. 난 그것도 모르고. 아, 어쨌든 계산하고 나와라.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무관심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제 앞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죠. 저는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만 참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몇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다시 원래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속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순 없었죠.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깨져버린 것은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시어머니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수익률이 높았는지 저희에게도 큰 돈을 벌었다며 종종 자랑을 하셨죠. 예, 주연아. 니네 집 지역 유지라고 했지? 그 지역 유지하려면 얼마나 뼈 빠지게 남의 비 맞히겠니? 니네 엄마 아빠도 참 힘들게 사셨겠다. 원래 뭐가 없으면 몸에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것 봐. 나는 젊었을 때 벌었던 돈들로 투자해서 이렇게 먹고 살잖니. 너희 부모님도 이제 남의 비 맞춰서 사시지 마시고 투자하시라고 해. 엄마, 제발 말은 제대로 해. 엄마 지금 투기하는 거야, 투기. 그게 정말 투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셔. 도대체 창피하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니?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남의 뒤 봐주고 큰 자리 얻고 그랬어. 어머님, 저희 부모님 그렇게 사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이 상하네요. 무슨 이런 이야기로 속이 상해? 너도 별나다 정말. 어머님은 종종 이상한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기도 했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어머님을 나무랐고 저 역시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듯 이야기를 마무리하셨고 저희 역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싶어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의 투자는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집에는 전에 없었던 명품 가방이며 옷들, 신발, 보석 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새롭게 생긴 물건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말이라도 꺼내는 순간 바로 머리가 아파할 것 같아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자금줄이 튼튼해지면서 집을 나갔던 아주버님과 아가씨도 다시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동안 신경도 안 쓰던 두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님 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놀랐는데 두 사람은 어머님보다는 어머님 돈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바로 느껴졌지만 어머님은 이제야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다며 자신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도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 시어머님 곁에 있으니 이제는 한결 나아지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님의 태도는 그 이후 더욱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때 이후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용돈이란 걸 요구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달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친구들 며느리들 보니까 말이야. 매달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준다고 하더라. 넌 네 남편 민수 친구 성준이 알지? 걔 며느리는 의사라서 아프면 바로 가서 치료받고 주기적으로 영양제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아이고, 난 뭔 복을 갖고 있나 몰라. 어머님, 용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 넌 지금까지 뭔 이야기를 들은 거니?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지어주는 거라고. 너 돈도 많은데 왜 허락을 받아? 어머님, 이제 아이도 갖고 미래도 생각해야죠. 지금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잖아요. 용돈 필요하시면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에휴, 넌 말이 안 통하네. 됐다. 엎드려 절받기 그만할란다. 시모는 어떻게든 저에게 용돈뿐만 아니라 틈틈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의아했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양가 지원 없이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지는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생각한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로 점점 의문은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주버님과 아가씨도 함께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없었던 아가씨가 갑자기 전화가 와 나갔을 때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빠는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아, 언니? 오빠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언니 보러 온 거예요. 잠시 시간 괜찮아요? 아니, 이런저런 할 이야기도 있고.
아, 그럼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시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요? 아, 그게 말이죠. 언니, 저 엄마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네? 아니, 왜요? 잘 지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엄마랑 맞지도 않고 괜히 합가하겠다고 집도 정리하고 왔는데 언니, 혹시 저 1년만 살 집 마련해주면 안 돼요? 제가요? 아니, 오빠한테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에이, 언니 그만한 능력 있잖아요. 오빠한테 말했다가는 저 당장 내쫓길 거예요. 언니, 오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가씨의 황당한 요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도와줄 수는 없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님은 냉장고를 사달라, 텔레비전이 고장났다, 차가 말을 안 듣는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저에게 무언가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혹시나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냐며 물어보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댁 식구들이 내가 만만하니 이러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남편은 크게 분노하여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엄포를 두고 돌아온 남편은 이제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라며 핸드폰도 모두 차단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큰일이 생기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투자가 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만 것이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어머니, 아주버님, 아가씨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당분간 받아주기로 했어요. 집으로 들어온 시댁 식구들은 며칠 동안 기가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시간은 단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집을 구할 생각이 없는지 집을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때 당시 일로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바빴기 때문에 집안일에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자주 마주쳐야 하는 건 저였어요. 남편 없이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아가씨와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당당하게 방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너 이제 나랑 방 바꿔야 하지 않겠니? 생각해보니 내가 우더른인데 어떻게 작은 방에서 지내게 할 생각을 하니? 제대로 된 며느리라면 이런 생각 없이 먼저 방을 바꿔줬을 텐데. 네가 생각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원래 어른이 오시면 큰 방을 내어드리는 거야. 이제 우린 여기서 살아야 할 것 같으니 니네가 작은 방에서 생활하렴. 집은 뭐 바꿀 건 없으니까 내일 당장 정리하자.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가실 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가 가시는 게 나아요. 아니, 언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예의 없이 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언니네 엄마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래, 재수씨. 그러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다른가? 우리가 사기 좀 당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아주버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 얘들아. 주연이 좀 봐라.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
너희도 봤지? 예전부터 이러더라. 내가 뭔 말을 하면 아니라고만 하고 온통 내 말만을 무시하니 이렇게 참아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정말. 엄마, 신경 쓰지 마. 언니, 엄마 좀 잘 챙겨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언니 욕해요. 아가씨,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너무한 건 어머님이세요. 아니 재수씨 너무하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태도예요? 한바탕 난리가 나던 그때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왔어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보고 남편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상황이 불편한 건 알겠지만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오셨잖아.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줘. 당신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휴, 됐다. 그만 얘기하자. 뭘 그만 얘기해. 너무한 건 당신네 식구들이야.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하겠다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하자고.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저에게 나무라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있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지 그날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부풀려서 남편에게 전달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집안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시모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져 갔습니다. 예, 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요, 어머니? 아니, 무슨 말이 많니? 가자면 가는 거지. 이따가 출발할 테니까 차 좀 대기시켜놔. 시모는 점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버는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날도 시모는 자신이 원하는 옷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시모는 거리낌 없이 비싼 브랜드 옷들을 고르기 시작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주연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아휴, 우리 며느리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쓰니? 어머, 모녀새인 줄 알았는데 고부간이셨구나. 너무 다정하셔서 모녀신 줄 알았어요. 그죠? 저희가 사이가 정말 좋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월급 때마다 제 옷 사주겠다며 난리네요. 어머, 행복하시겠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시모는 저에게는 막대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추켜 세우며 제가 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할 거란 걸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엄청난 쇼핑을 하고 돌아오던 때 오랜만에 기분이 좋다며 시모는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자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시모는 며느리가 밥을 사주겠다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말을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밥만 먹고 가야겠다 생각했던 저는 실수로 시모의 패딩에 물을 쏟고 말았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던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별말이 없었던 시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폭언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아니, 거기서 어떻게 물을 쏟니? 너 이 옷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내가 거기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물 쏟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너 때문에. 아,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다른 거 아니고 물을 쏟은 거라 마르면 괜찮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물 때문에 얼룩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똑같은 거 사올 자신 있어? 참나 됐고. 이거 어차피 단종돼서 구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옷으로 내일 사와. 네, 알겠어요. 어떤 건지 말해주세요. 자, 이거니까 내일 가서 당장 사와. 어머님, 이건 900만 원이잖아요. 9만 원짜리 패딩에 물 쏟았다고 어떻게 900만 원 모피를 사라고 하세요? 예, 나한테는 이 패딩이 900만 원짜리야. 니까짓게 뭘 안다고 그깟 판매 금액으로 이야기를 해?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아니, 그래도 어머니. 역시 넌 알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구나. 시애미가 하라면 할 것이지. 시어머니가 난동을 피우던 그 순간 욕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버지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저보다 더 놀란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보니 아빠는 당장이라도 집을 뒤엎을 것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다가 해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사돈.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그것보다 이게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순간 화가 났어. 사부인, 지금까지 제 딸을 이렇게 대하신 겁니까? 그때 저와 나눈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네요. 저희가 약속한 건 없던 일로 하시죠. 아이고, 사돈어른,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겁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놓았더니? 주연아, 가자.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시모는 아빠의 옷을 잡고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남편은 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저희 둘을 앉히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사실 몇 년 전 사부인께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사부인은 지금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너희와 합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단다. 그때 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하진 않을까 싶어 사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지. 그 후로 사부인은 몇 번 나와 너희 엄마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해주길 바랬다. 난 주연이 네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거라 생각을 하고 빌려준 것이었지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을 줄이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미안하지만 주연이와 헤어져 주게. 그리고 사돈과 이야기를 했던 자금은 앞으로 더 이상은 없을 걸세.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주연이와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키웠던 딸이야. 결혼을 할 때도 자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다른 것보다 내 딸 편이 되어주라고. 주연이가 그 모진 일을 당할 때 자네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겨우 물을 쏟은 것으로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 집안에 어떻게 다시 내 딸을 보내라는 건가? 자네 딸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더 이상 자네와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네. 이만 돌아가.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빠는 저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결혼 자금으로 제가 어릴 적부터 모아둔 돈을 결혼을 할 때 모두 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이 지역 유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찾아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아빠는 한 번만 시어머니를 도와주기로 하셨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께 자금을 받으러 갔던 시기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부잣집 며느리라 칭하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의아해하기만 했던 거고요. 처음에 수월하게 필요한 돈을 받고 나니 시어머니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면 친정 식구들이 마음이 약해져 자신에게 더 자금을 줄 것이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빠 역시 시어머니의 욕심을 아셨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피해가 저에게 갈 것이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직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이날 일 전에도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는다며 돈이 없어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아빠에게 말을 꺼내 오셨다고 해요. 고민을 하던 아빠는 시어머니가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직접 하기 위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게 되신 거였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갔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와 저에게 폭언을 하며 과도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 시어머니는 놀라 쓰러지면서 그 충격에 입이 돌아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냉정하다며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짐하게 되었어요. 냉정하게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왔지만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폭언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어떤 날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그날 이후로 답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빌려준 자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민사로 진행된 사건은 결국 배상 판결이 났고 시어머니는 이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저희 집을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과 절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님의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약속한 건 역시 시어머니 당신이 직접 돈을 갚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모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후 처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속내를 알지 못했던 거라 생각이 든답니다. 만약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해서 알았다면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아마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 각자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던 것이겠죠. 지금은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색이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시모와 형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여자들은 알 수 있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저에게 말을 아꼈고 항상 두 분만 따로 다니며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형님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불만 같은 것들이라며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닌 형식적인 형님과 동서와의 관계였어요. 문제는 시모가 막내 며느리인 저를 이뻐해 주시면서 형님과 시모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위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들이 자주 생겼었죠. 그렇게 눈치만 살피고 있던 어느 날 시댁의 모두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후식까지 먹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부와 아주버님과 남편만 자리에 있었고 시모와 형님들은 보이지 않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TV에 정신 팔려 있어서 잘 모르겠다며 저보고 찾아보라는 말에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시모와 형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뒷마당에서 시모와 형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는 싫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막내 동서도 왔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생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형님도 그렇고 저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인연 끊는 것 말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아직 한창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싫다는 말이 나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늘은 누구 차례냐? 내가 알기론 큰 며느리인 것 같은데. 몇 시에 작업 들어갈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다음 주니?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라. 아, 정말 싫다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삶을 살려고 제가 결혼한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겠어요. 형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시모는 첫째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채시더니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경고를 하셨어요. 둘째 형님은 중간에서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첫째 형님은 포기한 듯한 얼굴로 시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모를 뿌리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형님은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확실한 건 두 형님들이 무언가 책잡힐 만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순순히 따른 형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시모는 그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형님들한테 나타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디 불편하면 방에서 좀 쉬던지. 많이 피곤해 보인다. 동네에 한 바퀴 돌고 왔지. 좀 전에 설거지를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한 거 같긴 한데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벌써 들어가 쉬려고? 시엠이 심심한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동무 좀 해줘라. 그래 줄 수 있지? 어디 좀 잠깐 가야 하거든. 바람 좀 쐴 겸 잠깐 나갈까? 갑자기 들어오신 시모는 늦은 저녁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좀 전에 뒷마당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괜히 싫다고 했다간 시모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 최대한 웃으면서 시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 걷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길래 제가 어색한 웃음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고 여쭤봤지만 시모는 앞만 보며 걸으실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신 시모는 무언가에 쫓기시는 듯 걸음걸이를 재촉하셨고 빨라진 시모의 뒤를 급하게 따라가 도착한 곳은 다른 노인분의 집이었어요. 왜 이곳을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노인분께서 대충 준비됐다고 손으로 어두운 곳을 가리키자 시모는 서둘러 문을 열어 젖힌 다음 창고 같은 곳의 주위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노인분께서는 뒤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툭 하고 주셨는데 말은 건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기분 나쁘게 바라보길래 두려운 마음에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들고 있던 건초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닥에 깔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셨는지 손을 한번 털으시곤 창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기는 했었지만 저를 데려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무슨 상황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모는 앞만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며 좀 전에 다녀왔던 창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꺼내 놓으셨죠.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까 다녀왔던 창고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벌써부터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오늘 다녀온 곳이 몸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피곤했을 텐데 방에 들어가 쉬어라. 내일 아침상을 일찍 차려야 하니까 네가 막내 며느리인 만큼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그럼 시애미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마. 시모는 차후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 전부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저도 피곤한 몸을 눕히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관심도 없어 보였고 저만 심각한 것 같아 그날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서둘러 나오길 바라셨어요. 핸드폰에 시간을 보니 새벽 4시더라고요.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모는 벌써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날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뭔가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눈빛을 보이셨어요. 시모의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동이 틀 때쯤 누군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모와 저 말고 누가 일어난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첫째 형님과 큰 아주버님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버님은 헛기침 한번 하시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님은 어두운 얼굴빛을 하곤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저를 부르시길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상이 전부 차려지자 시모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신 방문을 두드리면서 아침 먹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시모는 큰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의 아침상을 봐주려고 새벽같이 음식을 만드신 거였어요. 상당히 신경 쓰신 음식들을 큰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먼저 먹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첫째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느낌이 어떨 것 같냐고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첫째 형님은 입맛이 없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시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꺼냄과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에서 순식간에 정색하는 얼굴로 변하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화가 올라오신 시모는 첫째 형님의 밥그릇을 빼서 들으시곤 싱크대에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시모가 형님한테 화를 내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할 줄 알았니?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다. 그만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 하지만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 집안을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만하겠다고? 그건 앞으로 살면서 차차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싫다고?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혼할 거면 나한테 받아간 돈 전부 다 토해내라. 받을 때는 좋다고 웃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싫다는 네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는 일 없어야 할 거다. 입맛도 없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 쉬어라. 그리고 막내 며느리 너는 둘째 좀 주방으로 불러내와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대충 들어보니 첫째 형님이 시댁 집안에 돈을 빌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거와 별개로 시모가 조건을 걸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첫째 형님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분노하신 시모의 지시대로 둘째 형님을 깨우러 서둘러 움직였는데 거실에 무언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길래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전날에 시모와 창고에서 바닥에 깔던 건초였어요. 그러고 보니 첫째 형님이 아침 식사를 할 때 머리에 풀 같은 게 붙어 있어 신경 쓰였었는데 시모와 제가 다녀간 창고에 형님네가 다녀온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시모가 둘째 형님을 불러달라고 했던 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둘째 형님이 방에서 놀라서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저보고 뭐 하는 거냐며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첫째 형님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저와 둘째 형님이 주방으로 달려가자 시모는 얼굴을 붉히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막내 며느리, 너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까먹은 거야? 둘째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좋게 얘기하니까 심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첫날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지?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니? 가족들 일어날 시간이니까 빨리 아침상 준비해라.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언제 원하는 걸 줄 거야? 돈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내놓는 건데? 다음 주에는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이제 그만 실망시켰으면 좋겠다. 둘째 형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급하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첫째 형님이 들어간 방에서 아주버님과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첫째 형님이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며 이혼할 거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어딜 가냐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은 뒤 거실로 패대기를 치셨어요. 난리가 난 상황 속에 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밖으로 전부 튀어나왔고 분노한 시모를 말리면서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진정시키는 사이 엎어져 있던 첫째 형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당장 첫째 형님을 데려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첫째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을 찾았지만 형님은 응급실로 이송 도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모는 첫째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분을 못 이겨 세상 떠나게 된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다가 쓰러져 입원까지 하게 되는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첫째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하셔선 차가워진 몸을 어루만지시며 오열을 하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형님을 보낸 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둘째 형님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좀 지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그 시간은 얼마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둘째 형님의 병문안을 갔던 어느 날 병실에 계셨던 시모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사이 제 손을 꽉 잡은 둘째 형님은 온몸을 떨면서 무언가를 건네주길래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봤는데 그 안에 적혀 있던 내용은 1분 내로 도망치라는 둘째 형님의 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형님을 쳐다보는 순간 무언가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빨리 나가라는 형님의 손짓에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급히 가길래? 나를 보자마자 놀라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그건 뭐야? 잠깐 비켜봐라. 1분 내로 도망치라고?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설명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도망치라는 건지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한테 이 쪽지 지어준 것 같은데 너희들 뭐 하자는 거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인이 되신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경기를 일으켰던 거죠? 저도 곧 알게 될 거라면서요.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계속 숨기려 하셔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왜 둘째 형님이 도망치라고 저에게 쪽지까지 남겨줬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도 얘기해 주려 했다. 방금 너희 사돈분들과 통화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사돈어른께서 이렇게까지 흔쾌히 허락해 줄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조만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그게 오늘일 것 같구나.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나이에 비해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있었죠. 시끌벅적한 대가족이라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런 화기애애한 집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항상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대가족이 부러울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시모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 게 거북스러울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집안은 형편이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 집안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죠. 시모는 아이를 낳게 될 때면 형님들한테 꽤 큰 돈을 지어줬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더 큰 돈을 쥐어줬었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형님들은 셋째까지 낳았지만 시모는 무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형님들의 친정 부모님을 따로 만나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마음에 드는 손주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출산을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친정 부모님께 지어주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눈앞에서 보게 된 친정 부모님들은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조건을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미 형님들은 셋째를 낳았을 때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힘들었었는데 시모의 부탁대로 넷째를 출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또다시 임신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와 넷째는 아들인데도 시모가 원하는 인물과 인품이 아니라며 다섯째까지 바라셨죠. 사자 집안이 될 수 있는 격에 맞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시모는 강행하셨어요. 도대체 시모의 기준을 알 수 없었던 형님들은 그 사이 임신과 육아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연이어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였고 계속해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시모의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산했던 지인분의 집에 들러 아들만 수두룩 낳았었다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동네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마음을 먹은 시모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을 데리고 정해진 날짜와 시기에 맞춰서 밤에 건초를 깔은 창고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갖기 위해 남의 집에까지 가서 큰일을 치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던 시모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 형님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죠. 처음에 형님들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던 터라 저를 데려갔던 이유는 눈에 익으면 그나마 거부 반응이 덜할까봐 데려갔던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동네 지인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대부분이 아들이었는데 거의 다 사자 집안이었다며 인물 또한 훤칠해서 집안을 일으킨 곳이라고 시모의 마음에 충족되는 손주를 보고 싶어 형님들을 창고로 데려갔던 거였습니다. 첫째 형님은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시모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던 거였어요.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주버님들까지 시모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내밀면서 이미 저희 부모님께 미리 임신 축하금을 선불로 입금했다며 둘째 형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제가 대신 시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설득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단박에 거절하며 병실을 뛰쳐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그 창고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임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미리 약을 치시려고 돈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 정도로 착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의 집 건축 깔은 창고에서 임신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주신 돈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손자 보시려면 다른 며느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절대 어머님 요구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님이 좀 전에 돈을 주셨었다며? 미리 임신 축하금이라던데 알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주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 했는데 우리 식당 계좌로 입금하시더니 네가 조만간 임신할 텐데 사돈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며 전화 끊으시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니? 지금 식당이 정신없어서 너한테 전화를 못했는데 옆에 사돈 계시면 마음만 받겠다고 잘 설명드린 뒤 돈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라. 가족들끼리 큰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들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 낳고 싶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이라 어머님 얼굴 더는 못 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병실에서 소란 피우면 되겠어? 엄마, 무슨 문제 있어요?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왜 대들고 그래? 글쎄,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집안 창고에 들어가서 손주를 가지래. 거기에서 만들면 인물 좋고 어머님이 원하는 손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내가 그런 조건을 정신 나갔다고 들어주겠어? 당신은 이런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지켜봐 왔던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이왕 태어나는 아이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로 안겨드리면 좋은 거잖아.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집안 전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는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병실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잡아 끌어당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이혼을 원하면 시모가 원하는 아들 하나 정도는 낳고 이혼을 하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자기 엄마 밀쳤다고 저를 붙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 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올라오면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붙인 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분들이 몰려와 남편과 저를 떼어 놓았고 경찰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전부 설명을 드린 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형님들이 겪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에게도 올 뻔했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를 해서 그런 정신 나간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수 있었네요. 둘째 형님도 이런 문제들로 시댁 집안과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겨우 그 집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임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었고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집안에 빠져나온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나니 결혼은 2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임신 축하금으로 유인하는 이런 집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